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두 번째 발굴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다니엘 블레이크가 이제 케이틴의 집에 가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려고 많이 애쓰는 장면들이 나와요. 참 그 좋은 이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의 이 썩어 빠진 마인드로는 다니엘 블레이크가 케이티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나이 차이가 이게 딸뻘인데 네네. 그 켄 로치 감독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이 감독의 좀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 끊어서 네네네네. 죄송한데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사실 돌아서면서 네. 하지만 일상에서는 저렇게 해서 염분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심은 해야 돼. 저는 이 뭐 조심하냐 마냐를 떠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애정에 대한 결핍이나 네. 온도는 그게 연애든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 연민 뭐 이런 거. 그 질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애정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뭐 어떤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저는 이제 유대 관계, 연대 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이제 동료 의식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자체를 뭐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이것도 좀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의문을 라는 의문은 사실 생길 수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니엘 블레이크가 어떤 그런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쵸.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이웃인 거야. 이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애들이랑도 놀아주고 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 질문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네. 그 남자 꼬마의 딜런한테 네. 다니엘 블레이크가 이제 물어봐요. 네. 너 코코넛이랑 상어 중에 뭐가 더 그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아니?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럼 딜런이 그 자리 앞에서는 뭐 별로 이 질문을 제대로 듣긴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렇게 네. 되게 산만하게 그냥 이렇게 흘려넘겼죠. 묵살하는 듯한 느낌으로 있다가 며칠 뒤에야 이제 딜런이 다니엘 블레이크한테 이제 대답을 해요. 먼 것 같아요. 네. 뭐 코코넛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왜 넣었을까? 이 장면에 갖는 의미가 뭘까? 질문의 의미도 뭐 좋지만 이 시퀀스를 넣은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영화가 네. 보여지는 것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 네네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상어가 사람을 더 많이 죽일 것 같고 그쵸. 강하고 뭔가 인간의 시선에서 볼 때는 훨씬 무서운 존재지만 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거는 우리의 의식일 수 있고 네. 그 의식은 매우 연약해 보이고 또 그 말랑말랑한 옷을 입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러나 코코넛이 실제로 더 많이 죽이는 것처럼 네. 우리의 의식에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그냥 제 관점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했었습니다. 원우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코코넛이 더 많이 사람을 죽인다는 네네. 그 반전이 네네. 뭐 맞아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일단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런 거죠. 뭐 자동차랑 비행기 중에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훨씬 더 참혹하니까 비행기가 되게 위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게 비행기라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랑 좀 다르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우파들이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한 거거든요. 켄 로치 감독은 좌파 감독이지만 어찌 보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다른 구조로 움직이는 그 하부 구조를 보면 전체를 보면 어쩌면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책 한 권을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그 팩트풀니스라고 하는 책인데 올라 로슬링과 뭐 안나 로슬링 그 저자분은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책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이 책의 부제 자체가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단 부제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뭐 이런 건데 이런 영화도 그렇고 뭐 뉴스도 보면 항상 안 좋은 일들만 나오고 전쟁과 테러와 막 질병과 이런 것들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고 실제로 세상이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일들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 정말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게 만들고 있어 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뭐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거나는 독자들의 또 판단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설득력 있게
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 우파들이 많이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우파랑 좌파랑 어찌 보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되게 비슷한 질문을 통해서 코코넛과 상어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저도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딜런이 이 코코넛과 상어 이 질문에 며칠 있다가 답변을 했다는 게 저는 그렇죠. 좀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는 쉽게 말해서 아동의 그 ADHD 같은 그런 지금 상태예요. 맞아요. 주의력 결핍이고 뭐 하나 집중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고 KT가 얘기를 하는데 이 딜런이 며칠에 걸쳐서 그 코코넛과 상어 질문을 고민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니엘 블레이크가 딜런에게 어떤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던져주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른으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그 KT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 어른인 다니엘 블레이크가 딜런에게 이런 세상이 있단다라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듯한 역할을 저는 했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서로 다 어렵고 힘들지만 누군가는 어른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지금 이 시퀀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자 좋은 시민이자 또 한때는 좋은 목수였던 직업인이었던 이 사람을 이제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의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간의 삶의 비극성을 더 강조하는 거죠.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되게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KT 혹은 딜런, 데이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더 좋은 어른으로서 오래오래 진짜 이 영화의 장르를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이 영화의 장르를 되게 뭐 어떤 스몰 코미디라든지 뭐 이런 장르로 바꿀 수 있었을 법한 이 흐름이 뭐랄까요, 되게 사회 고발의 어떤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의미로 이 장면을 넣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우 씨 이야기를 조금 부연해서 좀 첨언을 하면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하나의 직업으로 나를 정리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도 어떤 인간의 쓸모, 용도에 대해서 어떤 사회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되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저 사람은 목수야, 저 사람은 선생이야, 저 사람은 교직원이야, 뭐 기관 센터 복지사야 이걸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러다가도 또 선생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뭐 가정의 뭐 어떤 농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가정의 아빠일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채로운 시선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인생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화면으로 그 사람을 포착하고 나면 그냥 우리의 생이 너무 부질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그 대노인 시대에서 그 대노인 시대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하고 있어야 우리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원우 씨의 이야기를 듣다가 좀 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뭐 거의 5년의 시간 동안 많이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좋은 리더,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어떻게든 이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어른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자꾸만 그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같아서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뭐 어르신들도 본인들이 SNS나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참 점점 더 그 서로에 대한 존중이 좀 상실되고 있는 그 구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5년 동안도 그 과정이 사실은 더 심해지는 경로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면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대한 마지막 발골 포인트로는 요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제목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영화의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좀 독특한 제목인데. 이거는 저는 뭐 너무 분명하게 영화를 해석하면서 결국은 나로 살아야 한다. 내가 먼저 있어야 한다.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끝까지 유지돼야 한다. 집단의 그냥 뭐 복지 시스템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가려지지 말고 나라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힘이 있다. 그
그래서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이름인 것 같고 네. 시민사회의 핵심은 그래서 결국 나에 있다. 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니엘 블레이크는 철저히 그 유럽의 시민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시민의 근간은 나에서 비롯된다. 그렇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뭐 우파든 좌파든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어떤 서양의 시민사회의 정신을 좀 많이 이양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우리는 집단 중심으로 가거든요. 근데 집단 중심으로 가면서 힘을 냈던 게 지난 몇십 년의 우리의 그 건국 이후에 광복 이후에 우리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 패러다임만을 계속 지키다 보면 그 다음으로 도약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되게 오히려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네. 어떤 구태 조직 문화보다 사실은 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각성 네. 이 메시지를 좀 되게 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이게 어떤 공문서를 작성할 때 네.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 아이 좋구나, 아이 뭐 원우 씨 이렇게 그렇죠. 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이유도 저는 그걸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서구 문화의 뭐 그 원류 중에 하나인 그 개인성에 대한 어떤 개인성을 지키기 위한 게 결국에는 그 시민의식의 발전 과정 그 자체였다는 거.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개인으로서 남아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정치적인 제목을 붙인 것이기도 한 거죠. 이 영화의 그 켄 로치 감독이. 그래서 제목에도 뭐 제목에 대한 그 해석이나 관점은 저희 둘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정도가 영화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보시면 영화. 좋은 영화고 네. 저희가 던졌던 고민거리가 조금 두서없을지라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종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평 정도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죠.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뭐 한 줄 평을 한 적도 있었고, 뭐 저는 사실 준비해 오지는 않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다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좋죠. 한번 그러면 한 줄 평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저는 사실 제가 딱 이걸 썼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우리 신경림 시인께서 그 돌아가셨는데 신경림 시인이 5월 22일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참 전 개인적으로 되게 위대한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우리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의 마지막 삼행을 좀 읽음으로써 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뭐 세 줄 평이 되겠지만 평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제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제가 아주 뭐 가슴이 절절해지면서 읊었던 그 시였던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는 그 첫 줄로 이미 강펀치를 날리고 시작하는 이 시가 뭐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한 번쯤 그 시를 읽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삼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저희 한 줄 평 대신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는 말로 끝이 나는 이 식구로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를 저는 갈무리 해볼까 합니다. 저는 호 시절을 우리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본 거잖아요. 영화 속 인물들의 그리고 영화 감독의 시선을 쭉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학습이라면 학습이겠죠.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그리고 열심히 영화를 바라봤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나 좋구나 나 원우 씨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 아이 좋구나, 아이 원우 씨, 아이 호우 시절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발고를 마무리할까 하고요. 혹시 뭐 우리가 옛날에는 음악도 하나씩 골라보곤 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호우 시절 방송이었고 마지막 영화 방송이었고 이제 뭐 한 회피 정도 저희가 남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원우 씨 생각나는 뭐 영화 있으세요? 네, 그 영화가 아니라 생각나는 음악 있으세요? 잘 어울릴 것 같은 거. 이건 사실 제가 나 다니엘 블레이크보다는 저희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의 선곡을 하나 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 다음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이야기할까? 하고 오늘은 조세프님의 음악을 후반부에 까는 게 어떨까? 사실은 저도 비슷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 뭐를 선곡하는 게 좋을까 네. 하다가 선곡이라기보다는 그냥 갑자기 오늘 아침에 네.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자축을 해보는 게 어떨까? 다비치의 팡파레. 아, 그게 그 어떤 가사인가요, 그 노래? 그냥 이 노래 팡파레요. 축가인가요? 전 다비제 파리파리밖에 몰라가지고 잠시만요. 기미예요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물론 다른 좋은 노래들도 많지만 유난히 달콤한 햇살, 네. 팡파레를 울려요. 상상만 해도 찬란한 꿈을 꾸는 거야. 하늘에 꽃눈이 내려 여기저기 날려요. 좋네요.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행복해요.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웅크렸던 만큼 소중히 내가 지켜갈게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좋습니다. 이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는 물론 연인이지만 저는 뭔가 이 호우 시절의 시간이 결국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노래를 생각했는데 이게 나다니엘 블레이크 다음에 나오는 노래로 맞나? 나올지 말지는 그러니까 원우 씨의 그 편집에 제가 맡길게요. 저희 뭐 방송에 대한 뭐 자축이랄까, 네. 뭐 졸업에 대한 자축이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럼 오늘 에피소드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발굴 방송이었습니다.